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학교 떠난 후에 여러 일자리를 거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은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연봉도 괜찮았지만 도대체 이 일이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죠. 예를 들어서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는 당초의 기대와 달리 이게 민폐 비즈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단에 서거나 기업에 조언을 건네는 역할 역시 정말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회의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외부적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이는 일을 할 때 그런 자책이나 고민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막연한 상상을 하나의 거대한 가설로 완성시킨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사회적으로 그럴싸한 일자리 종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한결같이 비참하고 불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그는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쓸모없는 일의 규모와 종류, 왜 현대에 들어서 그런 일자리가 늘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일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왜 더 보상받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이 학자의 이름은 데이빗 그레이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월가를 휩쓸었던 월가 점령운동의 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죠. 우리가 99%다라는 슬로건을 만들기도 했고요. 미국과 영국 대서양 양안 학계의 골칫거리였고 자칭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현대의 일자리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골칫거리 수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날카로운 비수에 가깝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부록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찾아보아요. 인공지능이라 네. 저속한 표현을 안 써요. 경제적 자유. 쉽게 얘기해서 돈 벌어보자 이 얘기인데. 부자 되세요 이런 그런 거잖아요. 거네요. 예. 근데 연초부터 지금 자산 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돈 벌어보자. 좀 약간 매기는 느낌이 좀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아지겠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좋습니다. 댓글 보고 하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1.4kg의 뇌가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생각과 행동. 알고 보니 우리의 모든 것은 그저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 닉 채터가 쓴 생각한다는 착각 함께 읽어봤습니다. 먼저 이인철님, 예. 생각과 이성이라고 여태껏 믿어왔던 신념이 결국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한 뇌세포적 반응일 뿐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 풍성한 경험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주셨습니다. 이인철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직관적으로 포착하셨네요. 네.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왜 어르신들이 아이들 해외여행 데리고 가자 그러면 기억도 못할 텐데 뭐 데리고 가냐고 맞아요. 그런 하잖아요.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근데 기억을 순간적으로 못할 수는 있는데 그 경험이 그 뇌에 축적이 돼서 낯설고 두려운 환경에 대한 불안 혹은 공포가 조금씩 사라져요. 네. 그래서 힘들더라도 데리고 다닙시오. 네, 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소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소유적 소비, 자동차를 가지는 거, 좋은 집을 가지는 거, 멋진 명품을 가지는 거, 옷을 가지는 거. 근데 경험적 소비라는 게 있다. 뭐 공연을 간다든지 네.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뭐 국내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누군가와 함께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유적 소비는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서 늘 공허하거든요. 근데 경험적 소비는 뇌 축적이 됩니다. 즐거웠던 기억과 함께. 네. 그래서 그때가 떠올라서 행복에 더 기여한다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읽은 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험적 소비를 그렇죠. 좀 많이 하면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경험을 늘려라.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고 또 뇌가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었는데요. 예.
그러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또 많았습니다. 심혜정님, 미국인들 요즘 돈 많이 줘도 일을 안 한다는데 이러다 AI들이 대체하는 세상 올까요? 또 LK2022번님도 시대가 바뀔수록 사람보다 기계가 일하는 것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 보내주셨네요. 걱정일지 장밋빛 전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 심혜정님 얘기 중에 미국인들이 요즘 일 안 한다. 그게 이제 대사직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일자리로 돌아오질 않고 있는 네. 거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근데 이걸 가만히 따져보면 정말 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시간과 보상이 곁들여져야 예전 같은 일을 하겠다. 이런 심리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을 많이 누리고 싶어요. 아예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AI뿐만 아니라 많은 그 기계가 대체하겠죠. 그럼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1930년대 케인즈가 전망했듯이 사람의 일은 점점 줄여도 되는 거죠.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한테 맡기고 기계가 못하는 일만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다면 그 일만 해도 되니까 근로시간이 더 줄 수도 있죠. 네. 케인즈는 자신의 손자 때, 그러니까 지금쯤이죠. 그렇죠. 지금쯤이면 주 15시간만 일하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현실이 되질 않았죠. 네. 사실은 오늘 책의 문제의식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반면에 김영래님, 세상이 변한다 해도 사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은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엄혜령님, 심각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는 지양해야겠지만 뇌의 착각은 때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거의 모든 학문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저희가 가끔 소개해드린 진화생물학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 진화생물학에 따르면 인류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진화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거든요. 생존과 번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따뜻함, 인류의 이런 것 등이 사실은 거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인류의 뇌, DNA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화생물학자들은 의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자도 오늘 책의 저자도 이 부분에 대한 대전제에 도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펼치는데요. 어쨌든 생존과 번식이라는 것 외에 정말 인류의 이런 것들을 유전자에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고 또 뇌의 착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뇌가 생각보다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는 걸 지난번 책에서 알았잖아요. 어떤 새로운 경험을 인지적으로 하게 되면 예전에 있던 도서관, 경험이라는 도서관에서 패턴을 포착해서 대입시켜보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능력이죠. 네. 행복감을 다른 동물보다 더 자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느낄 수 있게 단순화하는 거죠. 네.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대단한 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위안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네.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그렇죠. 인간이었습니다. 인류가 그래서 상상력의 동물이고 영장이 될 수 있었던 네. 거죠. 모든 동물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또 1918번님, 솔직히 이번 책은 좀 어렵네요. 다재다능한 멀티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상상력과 지능을 극대화하는 인간이 되라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예.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내주시죠. 이런 시사점을 얻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상상력과 지능을 극대화하는 인간이 되라. 특히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인간형이 훨씬 더 존중받고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많은 경험이다. 네. 경험 중에서도 우리가 다 일일이 직접 경험하려면 힘들어요. 불가능하고. 그래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소통도 있겠지만 독서가 간접 경험으로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이니까 그래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의 힘을 키우는데 독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그 다음엔 얘기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네. 별책 부록을 잊지 마시라.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세상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 무의미한 일자리가 전체의 40%, 일하는 사람조차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불쉿, 엉터리, 쓸모없는 직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쓴 불쉿 잡,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 예.
사실 제목부터가 자칫 잘못하면 새해 벽두부터 뭔가 육두 문자가 날아다니는 그런 방송이 될까봐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예. 이제 이 단어를 좀 더 살펴보자면 예. 불쉿이라는 말이 속어로 뭐 엉터리, 허튼 소리, 쓰레기라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사죠. 네네. 영어는 못해도 그건 잘 잘 들리더라고요. 들리죠. 예. 그리고 F로 시작하는 단어와 함께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일 텐데 우리 속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이 말에 가장 딱 떨어지는 게 개똥 같은. 아, 네. 우리는 개고 저쪽은 소고. 어쨌든 번역자 입장에선 일각에서 이걸 허튼 직업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못마땅했던 것 같고 네. 저도 동의하거든요. 음. 허튼 직업이라면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데 그래서 원제인 볼쉿이라는 육두문자를 그냥 속어를 담았고 네. 오늘 우리 방송도 이 점을 감안해서 뭐 본의 아니게 네. 동물 배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상황이다. 예를 들어 뭐 개똥 같은 그렇죠. 이라든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저자를 잘 모르고 이 책을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별 볼 일 없는 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 정도로 가볍게 써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자는 현대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노골적으로 또 꾸준히 드러내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제목 보면 내 직업이 다 볼쉿잡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일이니까 하는 거지 누가 좋아서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불평등, 양극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집요할 정도로 비평해 온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책도 그 일련의 그런 불평등에 관한 책을 써왔어요. 2011년에 부채 첫 5천년이라는 책을 써서 화제가 됐고 이 책이 나온 게 2018년 미국에서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우리 사회의 직업이 한 40% 가까이가 불필요한 거다. 적어도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일이라는 거고요. 왜 이런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유지되는가? 또 왜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따져 묻고 저항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앞서서 소장님께서 저자가 월가 점령 운동의 주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색깔이 좀 분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예. 저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잘하면 누구보다 또 책을 더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난해하거나 긴 책은 저자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하는 게 나을지도 네. 모릅니다. 저자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실 텐데 그냥 좀 어렵게 생각 마시고요.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찾아보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만 이해하셔도 훨씬 책 이해력이 높아지고요. 얼마 전에 이 사람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2020년 9월에 61년생이니까 만 59살 나이로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요절했어요. 근데 이것도 뒤늦게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이 블로거 부인이 트위터에 사망 소식을 알렸는데 사인이 비공개였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냐. 네. 특히 이탈리아였으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저자 자신이 사망 직전 유튜브에서 내가 지금 앓고 있다. 이런 걸 공개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죽기 3주 전에 네. 새 책을 한 권 냈어요. 공적인 한데 모든 것의 여명, 인류의 새 역사라는 책을 냈어요. 아까 과연 인류의 뇌 속에 인류의 휴머니티라는 게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마지막 죽어가는 와중에 아마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아직 구해보질 못했는데 거기서 읽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비평했던 사람이 걸었던 희망이 무엇인지 밝혀질 거예요. 네. 제가 읽고 나서 한번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미국과 영국 학계의 골칫거리다라는 아하. 말씀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좀 골칫거리였나요? 미국에서 쫓겨났어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류학 중에서도 그 경제 인류학이라고 할 만한 걸 이제 다뤘는데, 그러니까 뭐 인류학 그러면 어디 고립된 그 열대 지방의 섬에 가서 연구한다든지 네. 이런 건데 이분은 그냥 현대 사회를 살면서 현대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를 연구하는 데 집착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하고 비평했는데 그렇다고 뭐 막시스트 같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고요. 월가 점령 운동 이제 지도자로 우리가 잘 아는 1% 대 99%라는 대립구도의 슬로건을 이 사람이 만든 걸로 알려져 있고
그답게 이 책에도 1%와 99%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이 예일대에서 종신 교수는 아니었으니까 계약을 갱신해 주는데 보통 큰 문제가 없으면 네. 2013년에 계약 갱신을 거부해서 사실상 예일대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요. 왜 해고하는 거냐 물었더니 답을 얘기해 주지 않더라 학교 측에서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고 철회 탄원을 해요. 그래도 안 됐고 결국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처음에는 뭐 시간 강사 같은 걸 전전하다가 나중에 명문대인 런던 정경대학 LSE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은 아니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또 전통적인 무정부주의랑은 또 다소 결이 좀 다르다라는 아나키스트, 이야기도 그렇죠. 있거든요. 무정부주의라는 건 사실 모든 종류의 기성 권력과 권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흐름인데 이 사람도 자본주의라는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긴 한데요. 이게 다른 대안들도 실험해봤지만 결국 이렇게 된 건 인류가 선택한 것이다, 채택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것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결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조금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의 기원과 배경 같은 걸 따지면서 약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아나키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그러나 기존의 시스템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부류의 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불쉬잡.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불쉿 직업. 불쉿잡, 불쉿 직업이 뭐냐? 이걸 이제 규정해야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네. 돈을 받는 고용된 일자리이긴 한데 스스로가, 당사자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고 심지어는 해까지 끼치는, 뭐 타인이든 사회이든 이런 직업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전제고요. 직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생길 거나 혹은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당사자들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비참해하면서도 그 일자리에서 상당히 느긋하게 누리고 있다고 연기해야 되는, 아닌 척, 비참하지 않은 척 해야 되는 직업. 이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쉿잡이라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봉급이 짠, 네. 뭐 이런 일자리를 생각할 텐데 그건 아니에요. 저자는 이걸 구분합니다. 이걸 쉿잡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말로 딱 떨어지는 게 개떡 같은 일자리와 네네네. 구분해서 개똥 같은 일자리는 좀 다른 거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3D 업종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 거죠? 오히려 이제 화이트 칼라 관리직 가운데서 전문직, 뭐 회계사, 컨설턴트, 기업 변호사, 고위 관료, 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 이런 일자리는 싹 다 사라진다고 치자. 어느 날 뭐 어떤 일이 벌어서 다 그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까? 아니라는 아닌 거죠. 거죠. 별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거다. 네. 그런데 우리가 쉿잡이라고 생각하는 환경미화원, 소방관 이런 분들은 사라지면 큰일 나거든요. 안 되죠. 그런데 사회적인 인정이나 돈은 누가 더 받습니까? 이 지금 얘기하는 불쉿잡이 더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불쉿 직업에 대한 규정을 이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의미라는 걸 이제 주관적 감정으로 평가했을 때 나는 별로 의미가 없고 해로운 것 같아 내일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용사나 마피아는 불쉿 직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용사는 스스로 남의 머리를 갖고서 미모를 관리해 준다. 네. 자부심이 대단할 네.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마피아도 남한테 해로운데 그 조건은 해당되지만 본인이 막 야 이걸 내가 비참해, 이걸 하느라고 내가 죽겠어, 이러지 않는 경우가 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 들었는데 저도 이거 읽고 충격적이었어요. 독일 군대가, 요즘 군대들은 민간업체에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고 막 이렇습니다. 네. 근데 어떤 장교 하나가 옆 막사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가는 건 외부에 하청을 줬어요. 이 하청업체가 또 재하청을 주니까 이 재하청업체 직원 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서류를 복잡하게 꾸며서
그 모든 짐을 이제 포장해서 해외로 나릅니다. 해외로 나르면 다른 하청업체가 이걸 다시 독일로 날라와서 다른 하청업체가 또 연막사로 네. 옮기는. 당사자 그냥 포장해서 들고 가면 될 걸 이렇게 만들어놨.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시잡이 아니고 뭐냐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스페인 지방 공무원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5년 동안 다른 공부하느라고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눈치채질 못하더라. 그럼 그 자리가 없어진다고 세상이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들은 대부분 다 이 사람한테 스스로가 고백한 글들 혹은 댓글로 단 글들인데 이런 사례들이 이 책에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불시 직업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업이 불시 직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영국과 네덜란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면 전체 일자리의 40% 정도가 불시, 무의미한 일자리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불시 잡, 불시 직업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이 사람이 2013년에 아주 급진적인 잡지인데 스트라이크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 창간사로 이 문제 의식을 썼어요. 불시 직업이라는 현상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때 읽은 사람들이 내 직업도 그래요, 내 직업도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뭐 온라인 댓글에 달린 거 자신이 직접 연락해서 주고받은 메일을 토대로 불시 잡들을 이제 지목을 하고 사례들을 분석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일의 성격이 이렇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혹은 대부분이 불시신 경우를 포함하다 보니까 불시 직업도 늘고 있고 직업의 불시화 자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자가 주장합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직업은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데라고 했던 것도 본인이 또 그렇게 고백을 한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시 직업이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직업 자체가 무조건 이건 불시다가 아니라 그 직업 혹은 그 기업 조직이 속한 환경에 따라서 네. 정말 중요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불시 잡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겠죠. 또 앞서서 소장님께서 경제학자 케인즈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손자 때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전망이 저자가 불시 직업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한 전망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저자는 케인즈의 전망이 틀린 게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15시간 일하니까 일주일에 4일 일하고 3일 쉴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논의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네. 근데 지금 시스템은 그런 방식을 용납 안 한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명분도 있긴 합니다. 일하는 게 우선 좋은 것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우리가 선택해서 일하는 거지. 뭐 누가 강제로 시켰어도 있고. 또 소비주의라는 게 일요일 날도 어디 가서 쉴 때도 뭘 써야 되잖아요. 돈 써야죠. 놀이공원도 가야 되고. 그럼 거기서 일하는 분은 있어야 되니까 소비주의나 여흥이 발달하면서 별도의 일자리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자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일자리들 없이도 훨씬 적게 일하고 많이 쉴 수 있는데 네. 지금 시스템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좀 무의미한 일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사실 시장이 필요 없는 일자리를 굳이 만들어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게 경제 원리죠. 네. 뭐 돈 되니까 있는 건데 저자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달로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는 많이 사라졌거든요. 뭐 지금 ATM 같은 게 많이 보급되니까 은행원도 줄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문 서비스 직종이나 기업 지원 스태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에 비해서. 없던 뭐 홍보 담당 직원, 마케터, 뭐 애널리스트 뭐 등등 이런 전문직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게 꼭 필요하거나 기묘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는 거거든요. 이런 스태프들이나 전문 직종들이.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의 시각에 따르면 상위 1%, 여기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1%가 지배계층이 자기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시스템에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를 그냥 만들어 놨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이 불시잡들은 유일하게 이 상위 1%를 대변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불시잡이 늘어나면서 결국 기계가 대체한다 그러지만 오히려 화이트 칼라 전문 직종에선 더 늘어났다는 거죠. 또
또 이걸 사회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치관을 동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한편으로 굉장히 섬찟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가스라이팅을 떠올리기도 했거든요. 가스라이팅의 성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게 좋은 것이야. 일 안 하는 건 죄악이야. 뭐 도덕적으로 범죄에 가까운 거야. 이런 게 가치관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는 의문이죠. 우리가 여가나 이제 몰입에 대해서 책을 읽을 때도 뭐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게 죄악이라거나 부도덕하다고 느끼게 하고 우익 포퓰리즘이 이걸 많이 이제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산직 노동자는 제대로 된 이른바 쉿잡은 제대로는 돈을 못 받고 실직자층은 무책임하다고 막 욕을 먹습니다. 무기력하다고. 네. 혼자 설 수 없어? 참 무능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봉급을 많이 받는 이 불쉿잡들은 전문 직종, 화이트 칼라, 중간 관리층, 경영진 이런 사람들은 돈은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생산적인 일은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배계층 1%가 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오히려 아주 불행하고 돈을 못 받는 인구들이 자신들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걸 중화시키는 존재들로 이런 불시잡들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한 기업의 예로 눈에 잘 안 띌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게 저자의 주장인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불쉿 직업의 유형. 유형이 있겠죠. 이 종류가 네. 5개로 저자는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5개의 부류가 선뜻 지금 현대 직업과 연관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상징적인 표현들을 쓴 네. 겁니다. 첫 번째가 제복 입은 하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예전에 봉건 시대 그 신하 우리로 치면 내시 뭐 이런 것처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네. 지배계층 그러니까 그 한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영국에는 풋맨이라는 제도가 상류층에 있었는데 뭐냐면 마차가 주요 이동 수단일 때 이 귀족 계층이 타면 출발하기 전에 이 풋맨이 막 앞으로 뛰어갑니다. 가서 길이 평탄하지 않고 큰 돌이 있는지를 미리 보는 네. 차보다 먼저 가서 네. 풋맨이라고 발로 달린다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되는 일자리가 현대에도 많이 존재한다. 네. 주인공을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 많은 사람을 거느린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일자리들인데 뭐 당연히 도어맨, 수위 같은 게 있고 프런트 데스크도 있고 리셉셔니스트라고 웬만한 기업엔 다 한두 명씩 앉아 있는 것도 네.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자 출입 카드도 다 있고 그렇죠. 다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남아 있는 경우가 대단한 있죠. 회사고 네. 내가 여기 CEO야 그러면 좀 남달라 보이니까 네. 새롭고 낯선 이름의 관리자들도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멋진 이름이 붙어 있죠. 포트폴리오 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그럼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따져보면 CEO나 이제 오너 심기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네.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면 상징적 의미라고 하셨지만 어감이 네. 굉장히 세요. 깡패라는 그렇죠. 유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격적 요소가 그 일에 있는데 누군가가 채용해줘야 되는 부류인데 로비스트, 홍보 전문가, 텔레마케터, 네. 전화로 소비자 설득하는 기업 변호사 이런 사람인데 얘가 하나 재밌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는 우리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를 홍보하는 12명의 홍보실 직원이 있는데 깡패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네. 본질적으로 남을 휘두르고 공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자리는 저자의 주장은 이게 왜 불시잡이냐면 옥스퍼드가 명문대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12명이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대가 아니라는 걸 설득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 일도 안 해도 명문대라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 네. 왜 12명이나 뽑아놨을까? 불시잡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주장합니다.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임시땜질군. 그러니까 임시로 땜질하는 건데요. 이 조직에 생긴 균열이나 오류 때문에 존재하는 고용인인데 그 지붕이 새는 건물에 집주인이 있다고 치면 사람을 불러서 지붕을 고치면 되죠. 근데 그런 것보다 뭐 세입자 입장을 고려 안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지붕 새는 곳 밑에다 양동이를 놓고 양동이를 주기적으로 물을 비우고 갈아주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비유로 임시 땜질꾼이라는 유형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 실제로 기업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 두 부서가 싸운다 그러면 거기 굳이 필요 없는데 완충지대 역할을 하라고 부서 하나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두 임원들끼리 싸움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면 그 조정 역할을 할 중간 이 관리자 같은 사람들이 끼어들기도 하거든요. 이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생겨난 땜질을 하라고 세워난 네. 생겨난 일자리죠. 임시로. 자, 네 번째로 가면 형식적 서류 작성 직원이 나오네요. 이런 분 만나본 경험 없어요? 많지 않나요? 24시간 서류만 작성해야 네, 된다고 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하고 있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용한 직원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서류 작업이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더 힘든 건 서류 작업만 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무슨 진상조사단 이런 것도 형식적 서류 작성 직업이다 이렇게 보고 준법감시산업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경영관리자 계층을 위한 뭐 프리젠테이션이나 보고서 이렇게 작성해주는 쪽도 심지어 그 보고서를 보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그만큼. 점에서는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네. 이런 부류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가볼게요. 무슨 의미인지 이름만 들어도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작업반장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복 입은 하인의 정반대죠. 네. 제복 입은 하인은 불필요한 일을 하는 하급자죠. 이 작업반장은 불필요한 일을 하는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네. 그 상급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불시 생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한 얘기가 기업의 중간 관리자 계층들이 임원에서 그 우리 대리 혹은 과장까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식적 서류 작성 직원과 작업반장의 업무를 합쳐놓은 정도다. 네. 그러니까 서류 만들기도 하고 서류를 계속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납득 못하는 불필요한 일을 시키는 작업반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상징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예. 이 밖에도 애매한 상상의 친구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이런 부서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기업에서 직원들 뭐 정신건강 챙긴다고 요가, 레크레이션 뭐 네. 명상, 마음 챙김 이런 걸 담당하는 쪽도 있고 고충 처리자라는 그 상징적인 직업도 불쉿 직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고충을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고충은 해결해 주지 않지만 일단 들어주는 우리나라 고객센터나 콜센터도 많이 뭐 이런 고충 처리자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진짜 해결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무의미한 직업의 기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자가 불쉿 직업의 기준으로 삼은 건 분명히 책 서두에도 밝힙니다. 주관적 감정이다. 본인이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우라는 네. 거죠. 객관적으로 뭐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걸 따질 수가 없으니까 가치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주관적 감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예를 들어서 직업으로 보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 그렇죠. 스스로가 그렇게 정하는 건데 그런 예로 들 수 있는 직업들이 있다면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7개 중요한 건 5가지고 2개를 더 추가해서 7개 유형이 나오는데 대부분 많이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업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담당자를 바꿔주겠다고 몇 차례 돌리거든요. 네. 결국은 받았던 사람이 다시 받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제 불만을 들어주기는 하되 해결해 줄 생각은 없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네. 고충 처리자라는 유형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런 사실은 그 일자리가 많다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본인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거예요. 비참하게 그 느끼는. 본인도 무의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게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고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또 하나는 저는 일본에 갔을 때 법인 설립 서류를 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만 하고 점심 먹으러도 가는데 무작정 기다리라는 얘기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들 일자리도 불쉿잡이었는데 이분들은 일본 국민들에게 집단주의를 교육하는 교사들이구나. 인내심을 키우라고 네.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처럼 주변에 살펴보면 사실 꽤 많아요. 나라를 다 살펴봐도 그런 어떤 나라에도 이런 직업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특히 선진국이 될수록 더 많아지는 게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더 많아지는 게 이런 직업들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불쉿 직업의 덫.
근데 주관적으로 내 일자리에서 내가 하는 게 뭐야 이게 사회에 의미가 있어? 또 누군가를 돕기는 하는 거야? 이런 회의감을 가지게 하는 이런 불시 잡들이 다 사회적으로는 지위나 소득을 인정받아요. 네. 컨설턴트 얼마나 대단합니까? 봉급도 많이 받을 테고. 그런데 이게 비참하게 본인들은 느끼고 불행해한다니까 이상한 역설이 존재하는데 기존의 경제관념과도 맞지 않아요. 기존 경제관념에 따르면 설령 이렇게 불시잡이 있어서 적게 노력하고 봉급은 많이 받는다 그러면 대단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이런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불행해하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건 변호사와 의사가 좀 예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의사는 일단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무의미한 일을 한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고 그렇죠. 변호사는 기업 변호사 같은 특정 분야가 아니면 되게 비참해하거나 불행해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는지에 대한 회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저도 주변 변호사들을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늘 변명에 아주 능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아주 잘하는 네. 직업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일종의 직업병처럼.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덫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직업에서 왜 경제적으로 좋은 직업인데 왜 회의감을 느끼고 불행해하느냐?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목적 없습니다. 목적이 뭘까? 아주 깊이 따지고 들면 화이트 칼라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감하시겠습니다만 상사 기분 맞춰주는 거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네. 목적 없음이죠. 또 하나는 허위의 문제라는 게 있는데 아까 텔레마케터가 깡패로 분류가 됐는데 전화를 해서 보험 상품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많이 팔다 보면 이 상품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그걸 팔아야 돼요. 그때는 허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용주의 압박을 받고 조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편을 들어줘야 될 내 가족 같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불행해진다. 네. 이게 바로 불시 직업의 덫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게 본래 불필요하거나 저열한 일을 하면 괴로운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괴로운 이유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유명한 말입니다만 카를 크로스라는 독일 심리학자 얘기인데 어린아이가 이제 막 도구를 쓰기 시작합니다. 손에 뭘 쥐어주면 레고 블록 같은 걸 쥐어주면 이걸 가지고 막 되지도 않는 물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물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거든요. 네. 그걸 이 그로스를 하는 사람은 원인이 된다는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없으면 내가 주체가 돼서 원인이 된다는 즐거움이 없으면 놀이나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놀이처럼 원인이 되는 즐거움으로 해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이제 14세기부터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상인 계급이 나와서 마을에 시계탑을 세우고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더 보편화되죠. 그래서 누군가의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동안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면서 완전히 내가 주체가 되는 원인이 된다는 즐거움은 뺏기게 되는 거죠. 남이 시키는 걸 그 시간에 무작정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성격이든 간에. 그러면서 효율적인 일이 아니라 시간 중심 근로에서 과거의 그런 즐거움들을 빼앗기면서 노동의 형태가 아주 바뀌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직업이라는 게 개인한테 비참함을 안겨주는 이유, 주체적이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것 자기가 때문에 통제할 수 없고 네, 개인이 참 그런 감정을 비참한 느끼는 것 거죠. 같아요. 그런데 예. 좀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면 그냥 한마디로 땡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일의 즐거움이 없다면 몰입이 안 되고 그러면 돈이 다는 아니다 정도까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체 노동자의 설문조사를 보면 한 4% 정도는 할 일 없이 월급 많이 주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주체성의
부재라는 것도 생각보다 큰 문제고, 그러니까 뭐 강제로 일하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인 가운데 일부는 일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개인적인 사무 보면서도 꼭 의자에다가 재킷을 걸어놓고 갈 때가 있거든요. 일하는 신용을 해야 되니까. 네. 책상도 좀 어지럽혀 놓고.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 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근원적인 비참함도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모호하다는 거죠. 아까 내 직장 생활의 목표가 뭘까? 목표 없음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 직장 생활, 화이트 칼라나 전문직의 세계에서는 규칙이 뭔지, 왜 이 게임을 해야 되는지, 내 편이 누군지 확신할 수 없는 맥락에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본 없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모호합니다. 차라리 3시간 동안 사과 10개를 까. 이건 편한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류의 일은 정말 애매하거든요. 어려워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일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 규범이 모호하고, 이게 또 비참함을 불러일으키는 두 번째 요소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불시잡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불시 직업 증가. 불시 직업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이걸 말을 좀 바꾸면 대부분의 직업에서 불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직업들이 일자리가 좀 무의미한 일자리로 변하고 있다. 이런 네. 주장인데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서비스의 경제 서비스화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미국은 뭐 제조업이 훨씬 떨어지고 서비스업이 70%를 넘어선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네. 거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가고 있다, 역시 이런 얘기. 마찬가지고요. 이걸 이런 화이트 칼라라든가 전문 직종의 증가의 주범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주류 경제 전문가들이, 이 사람은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들이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서비스업들이 있잖아요. 웨이터, 이발사, 영업사원, 이런 건 늘 그대로였다. 네. 그 비중은 그대로인데 행정직 컨설턴트, 사무직 회계직원, IT 전문직, 이런 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식 노동자 혹은 정보 산업 뭐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없어져도 사회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별로 없다. 미용사가 전부 사라진다고 치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모든 인류가 장발족이 돼서 그 보건위생에도 문제가 생길 텐데, 이 경우는 과연 그러냐, 이런 거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자신의 견해로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파이어라고 불리는 금융보험, 부동산, 이 산업의 비대화라든가 네. 금융자본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 무감각하게 만들었다고 그럴까요? 일자리 환경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둔감해지는 거죠. 뭐 시장이 다 풀어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정부 나설 필요 없어. 네. 뭐 이런 게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금융자본이 하는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거죠. 네. 뭐 월가가 하는 얘기라든가. 그러면서 다른 의견을, 자신 같은 의견을 내면 편집증적 음모 이론으로 몰아붙인다. 월스트리트 점령운동 할 때도 이 사람이 그런 비난을 많이 샀고, 학교에서도 그런 활동으로 유명해지면서 해고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판적 사고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자기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는 게 놀랍다, 이렇게 네. 거듭 얘기하죠. 그런데 이걸 2차 대전 이후에 완전 고용에 대한 집착이 부른 비극이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자본의 성장과 발맞춰서 정부나 정책 당국도 보조를 맞춰준 거예요, 거기다. 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무직 수백만 개를 유지하는 게 그 회사 사무직원들한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고용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찾아주는 것보다 더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예를 하나 드는데, 대학에 보면 실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교수보다 행정직 직원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입김도 세집니다. 총장 선거에서 한 표를 가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이해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방송국도 뭐 비슷하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일종의 쿠데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금융산업은 이 저자가 월가 점령운동 이력에서 나오듯이 아주 적대적으로 불시잡의 대표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느냐?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빚을 일으키는 거 말고 하는 건 없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금융기관한테 너무 많은 거액을 배분할 권리를 주다 보니까 사실은 최대한 비효율적으로 일을 만들고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돈이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을 거다. 네. 금융자본들이. 그러면서 다운사이징 한다고 실제 필요한 일자리들은 줄여나갔지만 화이트 칼라 중간관리층이나 전문 직종 일자리는 계속 늘려서 말하자면 정말 불시 잡들을 8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늘려나가고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 인원 감축을 요즘 하긴 하죠. 이건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사람 주장하고 다르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긴 해요. 네. 조금 변화도 있긴 하지만 진짜 그 과거의 은행은 은행장 혹은 은행이라는 조직이 우리가 이만큼 커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도 많이 뽑았고 점포도 늘려놨던 거예요. 네. 이걸 줄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볼시트 잡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자는. 그래서 아주 뭐 특정 은행 이름이라서 밝히긴 그렇지만 어떤 은행 글로벌 은행의 경우에는 6만 명 중에서 4만 8천 명 정도가 거의 유용한 일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저 앉아서 은행의 일부가 될 뿐이다. 책에서 말하는 무의미한 직업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노동가치론의 함정. 왜 일하는 것은 선이고 일하지 않는 것은 악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불시잡을 양산하고 주 15시간만 일해도 되는데 이렇게 주 4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여기서 가치관의 문제를 이제 저자가 들이댑니다. 이 가치관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현 시스템의 가치관과 노동 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애덤 스미스로 시작되는 현대 경제학은 신학에서 파생된 겁니다. 도덕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 신학에서 신학적인 수준으로까지 일과 노동을 부각시켜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라는. 근데 그걸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 후에 많은 논쟁 과정에서 노동 가치론이라는 게 등장해요. 네. 이거는 많은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주류뿐만 아니라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막스조차도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손을 댄 것이 그 상품 가치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노동을 해서 그 상품을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노동 가치론을 중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이야말로 옳은 것이고 나머진 다 나쁜 것이다라는 하나의 철학이 되게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럼 사회적으로는 가장 의미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의 월급이 제일 짜냐.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노동가치론 얘기를 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서 이런 정작 아는 불시잡을 가지는 최고 경영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봉급을 가져가지만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는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것처럼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청교도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에 대한 노동의 미덕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가 생겼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의 현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노동가치론이라는 게 거기에 오히려 힘을 실어줘 버리는 경제학적 무기가 돼가지고 정작 인간들은 불시잡 속에서 비참해하면서 일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느끼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 예. 다만 아쉬운 게 뭐든 비판하기는 쉽지만 대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안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책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 네. 월가 점령 운동의 경우도 가장 큰 비판은 그거였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계의 20, 30년간의 무지막지한 탐욕 때문에 벌어진 거라는 데 많은 미국민들과 전 세계인이 공감했고 심정적으로 지지했죠. 네. 그래서 월가를 점령했고 대규모 연자 시위를 했는데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비판했을 때 언론이 비판했을 때 답이 없었어요. 거기서 연자 시위해서 월가가 다 사라지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까? 이런 점에서 대안이 좀 달렸다는 네, 표현이 맞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뭐 어떤 그 하나의 보완적 시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부제가 A Theory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가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학적 방법론은 뭐 댓글이나 이메일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연구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근데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이걸 일반화시키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주장, 가설로 봐야지 일반화된 법칙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다만 그 화이트 칼라나 전문 직종이라면 바쁘지 않을 때 게임을 하면서 약간 죄책감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지 않은 회의도 들었을 테고,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그러신 분이라면 이런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사회도 돌아보게 되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니까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서 대안이 조금 부족하다면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노동의 가치를 좀 재정립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노동의 있을까요? 가치가 상품의 전부기 때문에 일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여가나 휴식은 범죄나 비도덕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 진정한 가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자신의 판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책에서 불쉿잡이라고 묘사된 많은 업종에서도 실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네. 그걸 찾아내는 혹은 찾아내려고 노력한 분들도 많을 테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자신의 노동의 가치는 자신이 세우는 것이지 어떤 이론이 이건 이것이다 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불쉿잡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국 노동자의 37에서 40%가 자신의 직업이 무의미하다고 이미 느끼고 있다. 경제의 절반이 불쉿 직업이거나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심지어 그리 재미있는 불쉿도 아니다. 자, 우리 광명수 씨와 인공지능은 본인의 일을 불쉿잡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안 합니다. 안 하시죠? 지난주 책 생각한다는 책각도 그렇습니다만 도발적인 주장인데요. 독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새롭고 도발적인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아까 간접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대화하다 보면 꼭 싸움으로 번지니까 네. 책하고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별책 부록에서 처음으로 소설책을 선정했습니다. 일본의 한 중견 기업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은폐와 폭로의 기로에선 직원들의 갈등을 그린 책인데요. 특히 내부 고발자를 다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케이도 준이 쓴 7개의 회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책이 처음이군요. 최근 2권의 책이 너무 많은 골칫거리여서 일부 파업자가 등장할 것 같아서 경제소설 한 편 읽겠습니다. 일본이 경제소설로 유명한데요.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와 별책 부록 그리고 김방희 TV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새해 복 많이 만나요. 받으세요.